네, 안녕하세요. 영어 말머리를 잡아라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제목은 문법은 법이 아닌 요령이어야 한다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문법은 법이 아닌 요령이어야 한다라고 정한 데는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넘어지는 방향으로 틀어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자전거를 타는 요령을 배운 것입니다. 사실 자전거를 배우든 수영을 배우든 외국어를 배우든 배우는 데는 요령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이런 요령을 익히는 것은 배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개 이런 요령은 경험자나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만일 이런 요령을 누군가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도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만일 혼자의 경험으로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한다는 요령을 터득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강의 제목은 문법은 법이 아닌 요령이다라고 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어의 문법은 법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요령이어야 합니다. 몇 가지 요령을 배워서 영어를 더 쉽게 배우자는 것이 문법을 배우는 목적인 것이지 문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법에는 요령은 없고 법만 있습니다. 문법 용어부터가 마치 법전에서나 볼 듯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 웬만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문법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문법이 요령을 가르치는 문법이 아니라 법을 가르치는 문법이라면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령을 가르치는 문법이라면 왜 배우지 않겠습니까? 왜 마다하겠습니까? 문법은 영어를 배우는 요령이어야 합니다. 영어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나가며 왜 이렇게 말을 하며 등등을 알려주는 것이 문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문법에는 이런 설명은 없고 그저 어려운 문법 용어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문법이 법처럼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법 규칙이 생겨난 것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말다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칙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문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규칙대로 말을 하는 것이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부정어가 문장의 머리에 오면 어순을 의문문 어순으로 바꾼다. 또는 부정어가 문장의 머리에 오면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 의문문 어순으로 만든다. 이런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이 규칙을 책에서 보고는 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 당황스럽기까지 하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따르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이것이 누군가 법으로 만든 규칙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말다워지고 제대로 된 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강의 끝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법 규칙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다만 그 이유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존 문법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 문법은 문법 용어와 문법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가정의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 간판과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이 마치 다른 것과 같습니다. 중국집 간판을 달았으면 중국집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엉뚱한 음식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두 개의 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하고 누구에겐가 잠자리에 들기를 권하는 그런 내용의 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하고 미래의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동사는 현재형을 쓰는 게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형을 써야 할 곳에 과거형을 쓴 것을 두고서는 기존 문법에서는 이것을 가정법이라는 문법 용어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이 문장의 이 내용을 어디를 봐도 과정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과정법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놨고요. 또 이 아래 예문을 보면 한 여자에게 꽂혀서 이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동생에게 이 형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과거형이 쓰였으니 여기도 일반적으로는 과거형을 쓰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것은 현재형을 기본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과거형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과거형을 쓰지 않고 이렇게 기본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또 기존문법에서는 이것을 가정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내용을 어디를 봐도 가정의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동생이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정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좀 억지라고 해야겠죠. 이 문장 어디에도 가정의 내용을 없는 것이고 사실 이 문장은 가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저도 이런 가정법이라는 것을 배우고 난 한참 후가 지나서야 이것이 가정과는 무관한 일종의 그 특별한 동사 형태의 쓰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suggest라는 이런 동사가 오면 이 밑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동사 형태가 아닌 이렇게 기본형을 쓰는 이런 미국의 그 문법 규칙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는 마치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의 시작은 영어의 어순을 배우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의 단순한 어순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어순은 아시다시피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차례차례 설명을 붙여나가는 것이 영어의 어순입니다. 이 영어의 어순을 배우는데 함께 비교해 보면 좋을 것이 미국의 주소 적는 방식입니다. 우편물을 받을 사람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자리를 이렇게 설명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있는 거리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거리가 있는 도시를 이렇게 붙여준 후 마지막으로 그 도시가 있는 주를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이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제일 앞에 중요한 것 제일 앞에 두고 그 사람이 사는 자리, 그 자리가 있는 거리, 그 거리가 있는 도시, 도시가 있는 주 이렇게 차례차례 순서를 붙여나가는 것이 미국의 주소 적는 방식이고 또 미국의 영어의 어순 또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차례차례 설명을 붙여 나가는 것이 영어의 어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어순 적는 방법을, 주소 적는 방법을 보면 역시 미국과는 우리가 어순이 틀리듯이 이게 주소 적는 방법도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이렇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말은 끝을 보면서 달려가는 어순입니다. 끝을 보면서 이렇게 쭉 달려가다 보면 그 끝에 결론이 나오고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받을 사람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끝을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왼쪽을 보면서 왼쪽에 갖다 붙이는 방식입니다. 말도 주어가 있으면 주어 뒤에 주어가 하는 행동을 갖다 붙이듯이 영어는 항상 이렇게 앞쪽 왼쪽을 보고서 붙여 나가면서 마치 뒷걸음질 치듯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영어의 어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하시다 보면 문장을 따라서 쭉 끝을 보면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끝에 가서 가끔 이런 경우를 겪으셨을 겁니다. 저 이 앞 내용을 전부 앞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끝에 가서 다시 이 뒤를 돌아다 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게 다 이렇게 끝을 보면서 달려가기 때문인데, 영어는 결론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끝을 보고 달려가지 마시면 안 되고 왼쪽을 보면서 뒷걸음질 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 나가시는 그런 어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영어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엄마가 나에게 차에 있으라고 말했다. 이런 우리말입니다. 이 우리말을 영어의 어순대로 이렇게 배열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이 문장의 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를 제일 앞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 엄마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이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하는데, 엄마가 나에게 말이 안 됩니다. 엄마가 차에 말이 안 되고요. 엄마가 나에게 엄마가 있으라고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엄마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이 엄마가 말했다라고는 말밖에 이 엄마 뒤에는 올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했다를 엄마 뒤에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말했다라는 이 행동에 대해서 또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말했다 나에게, 말했다 있으라고. 이 둘 중에 서로 이 앞에 와도 될 듯하지만 영어의 일반적인 어순은 누구에게 무엇을, 또 누구에게 뭐 하라고, 이런 식의 어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에게를 먼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말했다 나에게. 그러면 나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이 뒤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와야 할 말은 있으라고 말했겠죠. 있으라고 말했고, 그 있으라는 말에 설명을 붙여야 할 말은 차에, 이렇게 차라는 말이 뒤에 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영어의 순서대로 우리말을 배열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엄마, 그다음에 말했다, 그다음에 나에게, 그다음 여기 있으라고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영어의 to stay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에, 그다음에 in the car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도 없고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혹시 이 전치사 to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전치사 to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존 문법에서 나름대로 이 자리에 to가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매우 부족한 설명이고 거의 뭐 설명을 안 한 거나 뭐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왜 여기 to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전치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엄마는 나를 소풍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뭐 이런 문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엄마가 앞에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한 행동을 붙여주고요. 막았다. 누구를 막았는지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막았는지 뭐 못하도록 막았는지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 from이 여기 있네요. from. 여기서 역시 뭐 어려운 단어는 없고 단지 여기 from이 있는데 from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또 요것이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마음에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확실치가 않고 왜 여기 from이 들어가야 하는지 뭐 on이 여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수고적으로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오늘 배울 때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from이 들어간다는 사실인데 요 from이 왜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나중에 from을 배울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문장이 전혀 별개의 다른 형식의 문장처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문장은 같은 형식의 문장입니다. 기존 문법에서는 이것을 뭐 오형식이다. 요거는 오형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죠. 하지만 요 두 개의 문장은 그 형식이 같은 형식의 문장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누구에게 무엇 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문장은 누가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이고 요 두 번째 문장은 누가 무엇 못하도록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면에서는 정반대죠. 정반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같은 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to를 이해하지 못하고 from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이것을 같은 형식, 같은 문장으로 보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요것만 오형식으로이다 하는 뭐 그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문법입니다. 역시 요것은 to를 배울 때 또 from을 배울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영어의 어수는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제일 앞에 두고 거기에 차례차례 설명을 붙여 나가는 것이 영어의 어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묻는 말,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역시 묻는 말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말을 이렇게 맨 앞에 가져다 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완전한 의문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이것이 의문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무엇, 얼마, 왜, 어떻게, 어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이 모두 묻는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묻는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예요? 어디 갔어? 왜 그랬어? 어떻게 했어? 예, 이번엔 어떻습니까? 묻는 말이 좀 완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묻는 말에다가 동사를 붙이니까 묻는 말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묻는 말이
묻는 말 혼자서만으로는 완전한 묻는 말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 묻는 말이 완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영어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what이라는 묻는 말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what에는 what만이 덜렁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무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묻는 말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사를 갖다 붙여줘야만이 이 묻는 말이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사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이쪽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쪽 문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두고 이것을 대신해서 두 동사를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what did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뭐 됐어? 라는 완전하게 묻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야 한다. 뭐 이런 규칙을 배웠는데 그것은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문문은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처럼 의문문만으로는 완전한 묻는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를 갖다 붙여준 것이 바로 what did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단어의 순서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A, B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B, A라는 식으로 단어의 순서만 바꿔놓은 것이 도치인 것이고 이것은 도치와는 전혀 무관한 묻는 말을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동사를 갖다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what did 해야만이 완전하게 묻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 뒤에 어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how much라는 말이 있습니다. how much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how much라는 말만 가지고는 완전한 묻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how much 얼마? 슈퍼마켓 가서 껌 하나 사놓고 껌 하나 사고 그 카운터에 내려놓은 다음에 아저씨한테 얼마? 하면 아저씨가 그다지 기분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How much is라는 동사를 붙여줘야만이 얼마예요? 라는 완전한 묻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을 붙이면 How much is this라는 완전한 묻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Who took my book? 이라는 의문문입니다. 근데 묻는 말 who가 지금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말과 동사가 자연스럽게 붙어 있을 때는 달리 또 동사를 붙여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Who took my book?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예문을 볼까요? How come이라는 이런 예문은 우리말로 하자면 어째서이지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how come이라는 동사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다시 동사를 갖다 붙여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어순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인 혐의를 받고 형사에게 추궁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사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죽였지? 제가 대답합니다. 안. 형사가 또 한 번 묻습니다. 당신이 죽였지? 안. 형사가 또 한 번 묻습니다. 똑바로 대답해. 당신이 죽였지? 안. 예. 아니라는 말이 부정어임에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부정어만 가지고는 완전한 부정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신 죽였지? 안 죽였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부정어에다가 동사를 역시 붙여주면 역시 완전한 부정어가 됩니다. 그럼 영어 문장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장을 하나 적어놨는데 리들이라는 단어가 여기 맨 문대에 와 있습니다. 이 리들은 not과 같은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어가
동사 없이 혼자서 덜렁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어가 동사 없이 덜렁 떨어져 있게 되면 완전한 부정어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어가 재구시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동사를 갖다 붙여 주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동사를 갖다 붙여주게 되면 이 뒤쪽 이 문장이 내용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동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두 동사를 대신해서 갖다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ittle did 하면 몰랐어요, 안 그랬어요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엇을 몰랐는지, 무엇을 안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nder no circumstances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상황하에서도 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하에서도 안. 그러면 이걸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상황하에서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하에서도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동사를 갖다 붙여주니 이번에도 역시 완전한 부정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무엇을 도대체 안 하겠다는 말인지 이 뒤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I compromise with injustice 해서 어떤 상황하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첫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법 규칙이 생겨난 것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말다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생겨난 것이다. 누가 의도적으로 법을 만들듯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야만이 자연스러운 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사나 또 부정어가 문대에 올 때 그들에게 동사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그들 혼자서만은 완전한 의문사 역할을 할 수 없고 부정어 역할을 할 수 없어서이지, 그래서 그렇게 동사를 붙여주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부정어나 의문사가 앞에 오면은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라 라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조어가 있습니다. Only with my glasses on 이라는 이런 강조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안경을 끼고서만 오직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의 안경을 끼고서만 오직 여기까지만 해서는 이 정도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강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완전한 강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안경을 끼고서만 오직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경을 끼고서만 오직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를 붙여줘야만이, 그래서 완전한 강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와야 되겠습니까? 나의 안경을 끼고서만 오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경을 끼고서만 오직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 것을 라는 이런 설명을 갖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베얼리는
간신히 뭐 한다는 그런 의미 또는 겨우 할 수 없다, 거의 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부정어에 가까운 말입니다. 부정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 부정어만 이렇게 달랑 또 앞에 나와 있네요. 간신히 여기까지는 해서는 간신이란 말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걸 완전한 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완전한 말이 되겠죠. 간신히 할 수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간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쿠드를 붙여주면. 그러면 요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이 붙어야 되겠죠?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여주면 되겠죠. 예, 이런 영어의 어순을 항상 체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조금씩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어의 어순이 항상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간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 누가 무엇을,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간신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걷는 것을, 이런 설명을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모든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가 다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강의 드릴 내용은 지금까지는 단어 하나하나의 어순을 봤는데, 이제는 단어 하나하나가 아닌 의미 단위의 어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설명을 붙이는 그런 어순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의미 단위에 어떤 설명을 붙이는지 이런 어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